네, 두 번째 세션인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종합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이상직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알고리즘에 관해서 뜻깊은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발표를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돼서 저도 자장으로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조 발표 한 분 그리고 주제 발표 네 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제가 오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옛날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라는 사람에서 그 원을 찾고 있습니다. A라는 질문을 집어넣었을 때 가치 판단을 게재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B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규칙,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AI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을 하고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알고리즘의 어떻게 보면 장점,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좀 많기는 한데요. 7분을 모셨습니다.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주원 사무처장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론을 해주실 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동훈 과장님. 세 번째는 한국소비자원의 이금노 선임연구원님. 네 번째는 아까 전에 기조 연설도 해주셨죠. 한국소비자법학회의 김현수 회장님. 다섯 번째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형경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기 국회죠. 국회 입법조사처의 박미영 입법조사관님.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법제연구원이죠. 장원규 연구위원님. 토론자분은 7분이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총 70분입니다. 그 시간 내에 토론자분들 말씀 듣고 플로어에서 한두 분 질문이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희 소장님은 자리를 비우셨는데 주제 발표하신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한 2분 정도 랩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론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각 제가 계산한 바로는 8분입니다. 이 8분에서는 전혀 알고리즘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원 사무처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주원입니다. AI 대전환의 시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4개 주제에 대한 귀중한 발표를 들으면서 이 막연하게 사실은 느껴졌던 알고리즘 이슈가 정말 이제는 우리 소비 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고 이제 이미 우리의 선택권을 넘어서서 우리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그 독일 연방의회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께서 그 교수님이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무자비한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책이었는데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한 책이었는데 제가 그걸 4년 전에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소비자에게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나 제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4개의 주제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4가지 정도로 귀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 또 책임 소재의 명확한 문제, 그리고 3번째는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문제, 한 이 4가지 정도가 오늘 말씀하신 여러 주제 발제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같습니다. 투명성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FTC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용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위 요인을 최소 4가지는 공개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 구현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게 됐는지 중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조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에도 그런 조항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까 김윤명 발제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인공지능 기본법에 이런 소비자 보호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대안이 소비자 기본법이었고, 그리고 소비자 기본법도 안 된다고 하면은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고요. 만약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이 또 너무 어렵다고 하면 각 개별법, 예를 들면 의료, 금융, 소비자 관련한 각 개별법들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 관련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제3장에 소비자의 8대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8대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을 사거나 물품과 용역 등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 용역이라는 건 일종의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서비스는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대 권리를 통해서도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련한 소비자 어떤 권리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좀 폭넓게 생각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윤명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구제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AI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3법이라고 말하는 3가지 법을 얘기했는데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그런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기금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AI라든지 알고리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질 걸 예상한다면 사실은 하루빨리 이런 소비자 3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고리즘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감사의 필요성입니다. 아까 이제 알고리즘의 그런 블랙박스화를 우려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기업의 어떤 비밀, 기업의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함부로 내놔라, 보여줘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우려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리즘 감시위원회가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공지능 강국에 걸맞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감시 검증위원회가 설치되면 충분히 알고리즘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또 편향된 결과로 인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게 해야 되고,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외부 감사위원회는 정말 비밀 보장을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밖에
발설하지 않는다든지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그 알고리즘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소비자 그 상담 알고리즘 관련한 소비자 민원을 조금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미 소비자들이 알고리즘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소비자 상담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최근에 이제 야구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야구 티켓을 이제 예매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뭐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예매를 했는데 전혀 그 예매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소비자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당한 걸 그대로 다 캡처를 하고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이 뭔가 차별적인 대우, 티켓팅을 하지 못하게 뭔가 거부권이 행사된 거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민원을 대응하는 측에서는 이 대응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제공을 못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그 민원이 이분 한 분뿐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얼른 사실 좀 빠르게 알고리즘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도적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주원 사무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양동훈 과장입니다. 8분 드리겠습니다. 예, 공정위 양동훈입니다. 오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깊은 고민들 해주신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그 AI의 주체성과 소비자 의사결정 패러다임 변화는 저희가 봐도 향후에 소비자 법제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의 정보 격차가 만약에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향후 우리 경제가 맞닥뜨릴 경제는 제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어쩌면 경제권론 첫 장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쟁법이나 이런 거에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다시 다 재설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우려고요.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도입해야 된다는 점에 아주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선제적 논의들이 계속돼야 소비자 보호법제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저희 공정위도 향후 정책 설계에서 오늘 나왔던 이 고민들을 진지하게 더 검토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뭐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제가 이제 정책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앞선 발표에서 이미 얘기하신 것들과 꽤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고민 공유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논의를 할 때 오늘 논의에서 약간 섞여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공학적으로 A를 넣으면 반드시 B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걸 뽑는다라고 하면 동일한 입력하에서는 동일한 출력값이 나와야 우리가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자사후대권에서 그 사실 대표적인 건데요. 네이버 자사후대권에서 저희가 그거를 알고리즘 조작이라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특정한 조건 하에서 A라는 결과를 입력값을 넣으면 우선순위가 딱 잡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리즘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같은 걸 아무리 넣어도 답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노이즈를 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도 저희가 그런 때문에 조작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했던 거고 물론 패소는 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함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건 좀 제가 조용히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기법에 기반한 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지만 인공지능은 알고리즘과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 지금 인공지능이 나아가는 방향은 AGI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간에 가까운 인간이고 인간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하지 않거든요. 즉
인공지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부러 노이즈를 넣습니다. 랜덤한 결과값이 나오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블랙박스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 조작 문제, 조작이라고 저희가 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알고리즘은 건드려 놓으면 결과값이 바뀝니다. 인공지능은 건드린다고 해서 결과값이 꼭 바뀐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인과관계가 약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흐르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조작보다는 인공지능은 아마 다른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 왜곡된 데이터를 주는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중치를 일부러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답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답을 냈을 때 그 답 자체를 사후적으로 바꿔버리는 그 우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인공지능 뭐 오픈 AI도 지금 구글한테 쫓겨서 막 코드레드 선언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지금 업체들도 자기들끼리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과연 학습 단계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도 지금 경쟁이 쉬울까 말까인데, 과연 왜곡된 데이터나 왜곡된 가중치가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 당장은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결과단에서 조작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굳이 인공지능 그 데이터의 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기만행위입니다. 그냥 그거 이미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은 조작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요. 그거보다는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소비자 피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할루시네이션인데, 소비자에게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인간에 의한 검수가 한 번은 이루어져야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 이제 소위 뭐 휴먼 인더 루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휴먼 인더 루프 절차를 만약 사업자가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배분시킬 것이냐, 소비자가 얼마나 가져가고 사업자가 얼마나 가져고 인공지능 업체는 얼마나 가져가, 이런 고민들. 또 하나, 인간의 눈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얀 바탕에다가 하얀 텍스트를 뜨면은 안 보입니다. 상품 구매할 때 아무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러면 그건 다크 패턴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AI가 자동화된 구매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얀색 글자를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다크 패턴이거든요. 이걸 다크 패턴이라 볼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 다크 패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현혹시키는 걸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이 만든 상품 소개나 이미지 같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확률을 기반으로 추천, 확률에서 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이 인공지능에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만든 상품, 예를 들어 상품 소개를 인공지능이 이 상품 소개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럼 그게 더 우선 선택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럼 차별이 있다고 볼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또 시기상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제가 좀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김인정 의원님이나 뭐 김용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작과 조정은 구분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니퓰레이션하고 어저스먼트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것 자체는 저는 권장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쪽에 또 얘기를 하면 플랫폼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상품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바꿉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업체들이 SEO라고 하죠. 검색 최적화. 검색 최적화 알고리즘을 파악해버리면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 뭐냐? 좋지 않은 물건이 첫 번째로 뜹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열심히 돌리기는 해요. 물론 자기들도 그 안에서 조작을 했으니까 저희도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정 작업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사후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만약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기만이냐 아니냐. 그리고 기만성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그거죠. 소비자에게 보여준 것과 알고리즘이 실제로 판단한 실질이 같냐. 아마 그거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써놨는데 마지막으로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좀 중심으로 하는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저희 법 체계가 다 제재적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법에 있어서는 요즘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과연 제재가 능사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의결받는데 몇 년 걸리고요.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5, 6년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 당장 다크 패턴만 하더라도 알리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UI를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관련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다크 패턴이 있으면 한 달치 매출액인데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바꿔버리면 한 달치 매출액에다 과징금 때려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업체가 끊임없이 바꾸는 거를 정부가 끊임없이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 그랬을 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발표에도 하나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약한 부분도 문제거든요. 그럼 사실 정부 입장에서 소비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는 쪽으로 교육을 활성화하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플랫폼은 의사결정의 단계를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물건을 생각했을 때 바로 구매로 즉각 이어지게 중간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 플랫폼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사후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구매 과정에서 일부러 의사결정 턴을 계속 두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의 이금노 선임연구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이금노입니다. 알고리즘 조정이 또 소비자에 미치는 여러 어떤 그런 영향들과 입법 등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뭐 소비자 관련된 또 연구와 또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제연구원에서 계속 이런 주제로 소비자를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해 당사자 또 주체로 두고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고리즘 조정이 야기하는 여러 소비자 이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발제를 통해서 또 많이 또 들었는데요. 어떤 알고리즘 담합이나 또 프라이버시 침해, 또 편향성, 또는 어떤 사회 경제적 차별 이슈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어떤 그런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당 사항에 대한 어떤 그 현행 법제 체계가 소비자 보호 수준의 적절한지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알고리즘에 의한 그 가격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가 좀 논의의 어떤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지불할 의사가격, 최대의 어떤 의사가격을 정확하게 기업이 추산해서 거의 그 0에 근접하게 낼 수 있는 돈의 가장 최대값을 내게 만든 어떤 그런 가격 차별을 보통 우리가 이제 1차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거의 경제학 교과서 정도에서만 배웠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게 현실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거의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어떤 그 데이터와 또 그걸 활용하는 프로파일링이 발전하면서 거의 그런 어떤 그 1차 가격 차별에 근접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가격 자체에 대한 그 규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공공요금이나 또는 의학 또 뭐 제약, 의료 그다음에 또 독과점이 어떤 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 농산물 아주 일부 부분에서만 가격 자체를 규제를 하고 있지 사실은 가격 자체를 규제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그 1차 가격 차별처럼 개인의 특성화된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그게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은 굉장히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이 나쁘고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옆에 사람하고 바로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가격 차별하는 것 자체를 어떤 그 경쟁법적이나 또는 개별법에서 금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어떤 편차를 가지고 법적인 어떤 제재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법 체계로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은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어떤 그런 소비 환경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자의 가격 차별 유인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비자가 그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그 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어떤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전자의 측면에서는 발제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또 그 알고리즘을 또 감시하고 또 그것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안해 주신 사회적 협의체도 또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소비자의 어떤 식별 환경이나 어떤 역량의 관점에서는 특히 가격 차별로부터 취약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취약 소비자를 어떤 연령이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갖고 볼 수도 전통적인 측면의 어떤 취약계층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최근의 어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맥락이나 상황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 취약 소비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또 그들에게 맞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결합된 알고리즘 시대에서는 이 행태 정보에 기반한 그런 가격 설정이 매우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디지털 상황에서 이 맥락적인 어떤 상황적 취약 소비자를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정해 나가면서 이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은 좀 연성법적인 어떤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다크 패턴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이런 어떤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 또는 좀 더 그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첫 번째는 우리 유성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회적 협의체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취지에 공감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협의체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하고, 특별히 이 알고리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보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기업들을 여기에 그 참여시킬 유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모델들을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법제연의 우리 김은정 박사님께서 또 발제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그 자료집에 보면은 이제 그 59페이지 정도 보면은 알고리즘 조정에 대한 어떤 경제적 영향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거래 비용 절감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리즘 조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읽으면 굉장히 좀 동의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비용들을 최종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과 그 구매 비용과 또 그것에 접근하는 어떤 과정에 들어간 어떤 탐색 비용으로 보통 나눌 때, 거래 비용을 나눌 때 이 거래 비용이 보통 이 탐색 비용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그런 비용까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 과연 그 거래 비용의 긍정적인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검색이나 또는 조정의 중립성 측면이 굉장히 좀 담보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검색, 어떤 구매나 이런 것들을 해서 검색된 정보가 과연 이것이 맞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이트로 더 들어가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에 대한 어떤 신뢰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거래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래 비용들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소비자의 어떤 거래 비용을 낮추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지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저기 박사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은 우리 그 한국소비자와 법학회 김연수 회장님 8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조 발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조금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향후 과제를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 AI 시대에서 소비자 법제라고 하는 것의 접근법이 설계 단계로 좀 이동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비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이제 소비자에게 정보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사업자의 의무
라거나 또는 기업이 어떤 유해한 물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예컨대 제조물 책임과 같이 사후에 이렇게 그 소비자의 권리를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 형태로 취하는 이런 사후적 규제라고 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이제 AI 시대에는 그 소비자 법과 관련해서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계 단계로 그것들이 좀 옮겨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유와 이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제조물이라든지 뭐 단순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그 품질과 기능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게 예컨대 합리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컨대 이제 생성형 AI와 같이 이제 소비자 AI다, 이제 그걸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소비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하고 학습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기체적인 그런 관념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계약 시점에 동의한 내용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6개월 뒤에도 과연 유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AI의 불확실성하고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사후적인 구제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계 단계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규범 또는 이제 새로운 규범에서도 이런 설계 단계에서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느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유럽 연합이라든지 또는 이런 개인정보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즉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피해를 구제하는 사후적인 방식은 AI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는 속도,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따라잡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편향되거나 위험한 정보를 생성하기 전에 초기 설계 그리고 배포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그리고 윤리적인 안전장치를 좀 법제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입법하고 이 정책을 저희가 구현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설계 단계 요구 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기술적, 윤리적 요구 사항의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안전하게 설계해라라고 하는 명령만으로는 기업이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되고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할루시네이션 방지 기술을 어디 수준까지 적용을 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또 데이터 편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벤치마크 테스트를 거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이 기술적인 중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기술적인 표준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규제와 혁신이라고 하는 저희가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강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예컨대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I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또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수준에 따라서 규제를 차등화하는 이런 위험 기반 이제 접근을 어떻게 세밀하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을 통해서 혁신에 어떻게 보면 그 불씨라는 것도 꺼뜨리지 않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좀 유연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책임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설계 단계에서 법 제도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기업, 제조사나 개발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픈 소스 모델을 가져와서 튜닝을 하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3차 사업자들의 또 책임은 어디까지냐? 이제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설계 결함이냐, 또는 응용 단계에서의 설계 결함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서 설계 단계의 개입이 자칫 복잡한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책임의 사슬을 조금 명확히 하는 법리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설계 단계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소비자법의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방법론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라는 게 결국 뭐 기술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돼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제 구체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법률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한정해서 그것을 구체적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뿐 아니고 정부, 공공,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저희가 논의가 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 5번째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연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기대 김연경입니다. 이제 5번째쯤 되면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또 상당 부분 많이 중복적으로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또 필연적으로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게 딱 5번째 위치인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정말 오늘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법 전공이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의 본질이 가장 무력해지는 당사자가 소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범을 만들었지만 이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오히려 규범을 실행하는 공권력에 대한 위신만 약화시키면서 또 산업계에게 구실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규범을 설계할 때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규범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고귀하신 발표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궁금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까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알고리즘 조작과 조정은 다르다.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운영 과정일 수 있고, 조작은 뭔가 의도적 기만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의도적 기만인 조작과 조장의 이 정상적인 운영인 조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과정이 A/B 테스트, 모델 업데이트, 데이터 변경, 최적화 과정, 자동화된 자체 학습, 여러 과정이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게 조작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조정인지,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면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힘들고 준수해야 되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어떤 알고리즘 변경할 때 그 어떤 정당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이 질문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의 어떤 알고리즘 설계 주체로서 계속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 프로세스는 플랫폼, 중소판매자, 앱 개발자, 광고 대행사, 이용자 행동 패턴 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이라면은 오히려 중소판매자한테 선택의 알고리즘의 선택 요소를 되게 많이 줄 것 같아요. 결국은 중소판매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 이런 다층적 구조에서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리즘 조작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XAI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딥러닝 기반의 LLM 또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는 완전한 설명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설명 가능성 대신 사후에 검증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서 의도대로 서비스한 게 맞느냐라는 거를 좀 검증하는 방식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이전부터 어떤 검색이라든지 알고리즘 공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도 잘 말씀해 드렸지만 아주 복잡한 프롬프팅을 동일한 프롬프팅을 넣어도 결과값은 다르게 나오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과연 어떤 귀책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추후에 악용위험, 즉 담합 자동화라든지 카피 전략이라든지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성,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라든지 뭐 레드팀 테스트를 가동시킨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해서 아마 김윤명 소장님께서도 유사한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 기관도 사실 이후에 AI 오피스가 지금 가장 취해 있는 난제가 인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실력 있는 인재는 업계에서 너무나 많은 너무나 고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후 AI에서 제시한 샐러리 비율이 생각하지 못한 낮은 금액이라서 저희 공직도 마찬가지죠. 공직으로 와봤자 뭐 샐러리 근데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가진 인재를 사실 유입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고민할 때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쿠팡 사태를 말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얘기 들어보니까 쿠팡 사태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할 거고 규범 미준수 시에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원래 정부가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걸로.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들과 그들과 관련된 배달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잡리스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다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기업을 잘 생존시키자라는 논의인 거지. 계속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발언은 조금 저희가 자제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공존해서 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 박미영 입법조사관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미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AI 시대의 소비자 법제 논의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를 보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피해 구제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양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예방적인 측면하고서는 그 정말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하고 뭔가 좀 약간 섞여 있는 논의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유는 사실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해서는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서는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 출발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전 설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뭐 예방적인 조치, 저는 이제 사전 예방 구조, 그 다음에 정말로서는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서는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 그러니까 사후 구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앞서 말씀해주신 교수님의 이제 그 이제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작의 경계를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선 어떤 식의 결과값을 우리가서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서는 사후 구제 측면에서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고리즘이나 이제서는 AI 설계에 있어가지고 설계 의무로 이제서는 설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건 이제 사전하고 사후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양자가 좀 균형점이 있게서는 이제 진행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 이 AI 시대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서는 정말 궁극적인 이제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 그 처음에 토론문을 이제 준비를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사후적으로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서는 이제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섞여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렇다면은 우선은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사전적으로 우선은 이제 강력한 이제 설계 의무나 아니면은 좀 설명 요청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저는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서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제 그러한 권리 설정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측면과, 이제 그리고 사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피해 구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고민을 그래서 좀 분리를 해가지고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이제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권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주셨던 이제 설명 요구권이나 아니면은 뭐서 인간 개입 청구권의 실질화라든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서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서는 말씀 주신 이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서는 또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른바 이제 소비자 3법 논의로 이제서는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서는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집단 소송제나 아니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는 뭐 저희 뭐 회장님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 논의가 지금 이제 뭐 AI 때문에 있는 그 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집단 소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입증 책임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최근에 또 쿠팡 사태까지 이제 결합되면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또 티메프 사태도 있었습니다. 결합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서는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사실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서는 얘기를 할 때 그 필요성은 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이미 20대, 21대에도 소비자 집단 소송 법안이 계속 이제 발의가 됐는데, 왜 이게 저는 국회 문턱을 계속 못 넘고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고민을 해보자면은, 검토 보고서의 취지들은 저는 다 동일합니다. 저는 뭐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이 이제 뭐 소송제에서는 남용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부담이라든지 이제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정말로 이것을 이제서는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했을 때의 우려사항,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서는 이제 그 사업자 측면, 이제 업계 측면의 이제 우려를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은 저거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안 되니까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2대에서도 관련된 법안 좀 두 개가 지금 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박주민 의원안,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이제서는 최근에 이제서는 발의가 됐던 이제 이하경 의원 대표 발의안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그 소송 구조 자체를 좀 약간 달리하고, 이제 이하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유럽의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2단계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이제서는 또 약간 또 많이 걸림돌이 되었던 게, 그러니까 그 집단소송법을 설계를 하면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증권 관련된 분야이기는 한데, 이제 그 구조 자체를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와 가지고서는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는 이미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또 계속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설계 자체를 이제서는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법에서는 그 법안의 구조를 만들다 보니, 그러면 이제 그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또서는 뒤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서는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은 우려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설계를 조금 이제 바꿔서, 그러니까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서는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저희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는 이제 분명히 이제서는 이제 가능할 것으로서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저는 뭐 다른 그 뭐지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이제 입증 책임은 이제서는 좀 또 다른 논의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또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그 알고리즘이나 AI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필요성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서는 이제 그 집단적 구제의 방법을 일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서는 또 그 소비자원에서 그 또 집단 분쟁 조정도 이제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지만은 또 저는 그 얼마 전에서는 그 TMF 사태에서도 당연히 이제 배상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저는 이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서는 이제 그 소청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 설계가 이제 분명히 다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문제 의식을 좀 이렇게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필요성은 이제 충분히 저는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서는 그 많은 이제선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분명히 조율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조금 이제 모아 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분 모시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원규 연구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에 임하면서 토론 제목을 모두의 AI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모두의 AI, 모두가 소비자 이런 주제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상직 변호사님께서 그 알고리즘의 그 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알고리즘은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 그거를 이제 코딩할 때 많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알고리즘은 일반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데 AI 소프트웨어, AI 알고리즘은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AI 코딩, 프로그래밍 뭐 다양한 용어로 쓰이긴 하는데 그 차이는 이제 전문적이라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일단 귀납적인 접근 방식으로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단계에서 차이가 결국은 소비자에게 최종 제품으로든 서비스로든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 큰 그걸 이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소비자는 특히 이제 그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통한 민간 영역에서의 새로운 또는 다른 모양의 어떤 권위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 안에서만의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동등하게 우리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집행력이 정말 살아나게 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DMA나 DSA라고 하는 규범이 있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이 그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이거 조정해라. 그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미를 보여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해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금 소비자 권익, 대한민국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그 네이버 그 판례의 대법원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유럽 위원회의 입장과 정반대입니다.
유럽 위원회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긍정하면서도 경쟁의 필수 매개 변수에 합의하는 등 반경쟁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는 공모를 촉진하는 장치, 여기에 이제 코딩이 되는데 그런 공모가 대수가 있다고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법 가격 책정 관행에 연루된 기업은 가격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외부 컨설트가 회사의 지시나 통제 아래에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도 여전히 기업의 통제 아래에 있고, 그러니 기업은 알고리즘에 의해 행동이 이루어졌더라도 책임을 져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책임법적으로는 이걸 두고 기업이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책임 근거는 편익 책임이라고 저희 그 법학계에서는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법상 입법상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소비자, 우리 개인은 참 기다리는데 지칩니다. 그래서 정책상 또는 이제 행정상 해결이 오히려 더 빠르고 우리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럴 때 사업자 책임이 개인의 책임 또는 법인의 책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법인의 그늘 아래에서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상 분쟁 해결에 있어서 소비자 전문 법원 설립, 이런 것도 좀 논의를 계속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그 전에 좀 집행력과 구속력이 있는 소비자 신속 재판 특별 절차, 뭐 이런 거 마련하는 것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7분의 토론자 분들의 이 토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비자와 기업은 입장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는 것이고, 기업은 좋은 품질의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거든요. 저는 기업이 잘 되는 것이 곧 소비자가 잘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잘 되는 것이 기업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결코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토끼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AI 3강이라는 정책 하에서 우리 AI를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잘 되도록 하고, 또 AI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것을 잘 조율하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론자분 말씀을 들었고, 지금 플로어에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과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저희가 제대로 된 주제와 토론으로 많은 이슈들 다 끄집어냈고 대부분 다 수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제해 주신 분이 4분이신데 5분이신데 기조연설까지 5분이십니다. 다만 이제 김현수 소비자법학 회장님께서는 토론을 같이 해주셨고, 또 지금 김윤명 소장께서는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발제를 해주신 분은 소비자 시민 모임 AI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님,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은정 선임연구원, 이렇게 3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이 3분께 오늘 토론에서 나온 질문과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2, 3분 내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성희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저희 토론자 분 중에서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셔서 랩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성희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분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앞으로 있어야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아까 이금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지금 뭐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의료 협의체다, 이것도 환자하고 의사 다 이렇게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전문가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AI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시민들 또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협의체라고 했었을 때에 과연 사회적 협의체가 가능하겠냐부터 사회적 협의체의 실효성과 그리고 사회적 협의체의 기업을 어떻게 그러면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 주체가 저는 저희 소비자 단체도 돼야 되지만 정부도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AI 기본 사회라는 틀 자체는 AI를 기본으로 사회 전체 모두가 누리도록 하면서 AI로 인한 어떤 이윤을 다시 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가겠다고 하는 기본 전제인데, 그런데 그 AI 기본 사회 설계에서 사실은 AI의 산업이라는 것 또는 AI의 생활이라는 것, AI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윤리라는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현재는 다 제각각으로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속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다자간 협의체가 일단 모여서 저는 안전과 공정성을 우선으로 보지만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우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연구계에서는 다른 걸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났을 때에 우선순위부터 확정을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모두가 협의하고 그래도 AI 기본 사회로 갔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는 같이 협의를 시작하자라는 그 테이블을 만들자가 이제 시작이고요. 그 테이블을 일단 시민사회 쪽에서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업에서는 사실은 기업이 다 안전연구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가 있고 개별 연구 보고서를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자체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가 영문이 훨씬 더 친절해요. 보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소비자들에게 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를 들면 엑사원을 만들었었을 때에 뭘 만들었었을 때에 정말 본인들이 했던 윤리 시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제공 안 하거든요. 그냥 그것들이 그냥 본인들이 했다로 끝납니다. 오히려 그걸 쉽게 연결해주고 질문할 수 있게 하고 무엇인가 나왔을 때 우리 산업도 오히려 더 증진시킬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소버린 AI 한다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는 우리가 모두 토론할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다자간 주체를 일단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된다 그러면 소비자 신뢰 보고서 같은 것이 기업별로 나오거나 아니면 공정성 인증 마크 같은 거를 저희들이 소비자 단체에서 만들어서 드릴 수 있거나 또는 영양 평가의 지표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차츰차츰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시작할 때 저는 지금 AI 수석님도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기업들 큰 기업들하고도 협의를 몇 번 해봤었을 때에 일단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주체가 같이 될 수 있어?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민하고 있어? 라고 어떨 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훈련시키고 소비자 전문가들도 만드는 것 또한 그 협의체에 저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한 발씩 가시되 중요한 작업으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 이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소비자의 여러 바람들이 실현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님 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알고리즘과 AI로 인한 어쨌든간 나한테 주어지는 검색의 결과 이것들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명확하게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다, AI에 의한 것이다 라고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AI 검색에 의해서 추천해 준다라고 광고하고 있거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정말로 알고리즘이었을까? 아니면 AI가 했는 건가? 소비자는 그냥 제시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AI에 의한 것이냐, 이것을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알고 써야지 된다면 너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은 기업 혹은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누군가의 감독, 검증, 이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제대로 된 사과나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는 세상에서 이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럼 사후에 있어서의 피해 구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시작되어야지 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박미영 조사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도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법안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은정 선임연구원님 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을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이 내용들을 다 보고서에 담아야 해서 많은 수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나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금노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참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의 조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그런 주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금노 박사님께서 2018년에 수행하셨던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7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연구를 하셨고 그때 박사님께서 담아주셨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공개나 설명 의무, 투명성에 대한 걸 이미 언급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피해가 너무나 미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신기술이라는 AI라는 발전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 주셨고 토론에서도 주셨는데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개인들은 저희는 투자에 대한 상품 소개까지 다 AI를 통해서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많은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거래에 대한 제도가 규제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법으로 남지 않았고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금융업 사업자들이 금융기관들이 이를 지키게 했고요. 이를 지켰는지 금융감독국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가 갑니다.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질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걸로 준법 감시로 갑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에 대한 AI 활용에 대한 금융 거래에 있어서 금융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 주셨을 때 AI와 알고리즘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은 어디서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좀 그런 궁금증과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하나의 영업 전략이고 가고 있는 그냥 하나의 전자상거래상의 하나의 기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AI와 같이 하나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민해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거래 비용 절감이란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에서 있다라는 점입니다. 소비자한테는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저렴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거래 비용의 절감이고요. 그리고 사업자에게는 부당한 광고를 여기저기 내지 않고 그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줌으로써 거래를 하도록 해서 영업이익을 높인다라는 차원의 거래 비용 절감이 경제적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호주 퍼스에 있었던 사례서부터 발전합니다. 퍼스에서는요. 그 인근의 주유소에서 새벽 5시면 그 관련한 관청에 내가 오늘은 얼마로 기름을 판매하겠습니다라는 가격을 통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지를 하고요. 그 가격으로 그날은 24시간 동안 그 기름을 판매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주유소가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알고리즘의 조정에 어떤 수동적인 매뉴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점 가격이 내려갔고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후에는 사업자들이 서로 담합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놓고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가격이 점점 올라갔어. 오히려 경쟁 제한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어떤 저희가 알고리즘 조정에 의해서 이 합리적인 소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편리함과 함께 저희가 제도적으로 사전적으로 아니면 가이드라인 연성 규범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저희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자분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자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소비자 분야 얘기를 들으니까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소비자법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가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커스터머 AI 봇을 이용해야 될 텐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만 이용하다 보면은 사업자의 어떤 논리라든지 조정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비자 자체가 별도의 AI를 나를 위한 AI를 쓴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되는 AI를 써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한 그런 커스터머 봇을 쓸 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물건값에 플러스가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예를 AI를 이용해서 어떤 창작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AI가 서로 의사교환을 하면서 많은 내 아이디어가 AI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내가 어떤 창작물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저작이라든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AI가 내한테 학습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유사한 질문을 했을 때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겨서 주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그럼 나의 창작이나 나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소비자 보호법에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검토할 사항이나 쟁점들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오늘 우리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토론한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리 문미란 회장님이 또 이 소비자 시민 모임 문미란 회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또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세미나를 보시고 소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그냥 일을 기대했는데, 네,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비자 시민 모임이 이제 AI가 결국은 이제 대세, 그 AI를 우리가 공부하고 AI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소비자 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좀 준비를 하다가 금년에 이제 거의 좀 별로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동안 많이 연구하신 선생님들의 연구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따먹은 것 같아서 보람도 있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컨슈머스 인터내셔널이라고 국제 소비자 기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사 단체여서 같이 협의를 좀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했지만 글로벌하게 모여서 얘기를 해도 요 정도 얘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혼란이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은 글로벌하게 뭔가 사회적 협약, 뭔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것부터 합의를 해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러고 끝나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AI 강국을 지향하고 있고 AI 기본사회라는 발표까지도 하셔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막 검토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IT, AI, 디지털을 갖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뭔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어차피 글로벌하게 논의될 거에 작은 규모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협의체, 합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했지만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를 같이 해 나가는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는 쭉 금년에 일은 별로 못하면서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가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무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연경 선생님하고는 제가 아직 인사 못 드렸지만 교수님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소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들하고도 이런저런 채널로 해서 만나는데 소비자 단체가 함께 하자 그러면 또 기업들이 그렇게 뭐 거절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 하다가 안 되면 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뭔가 포럼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름을 좀 지어서 공부도 하면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실을 좀 맺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박미영 입법조사관님께서 고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1월 말 계획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다시 한번 또 그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또 뭐 박주민 의원님도 뭐 약속하셨고 우리 국민의힘의 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께서도 다 오셔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인증 사진 다 찍었습니다. 약속하는 사진.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한번 저희가 다시 세미나를 할 거예요. 금년 8월에도 했었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로만 떠돌던 소비자 3법, 이제 쿠팡의 사태가 정말 이래도 안 하면 이제 소비자 운동 그만해야 될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뭐 집단 소송도 안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적으로 망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정말 더블 스탠다드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비자단체가 얼마든지 우리도 미국 가서 소송하겠다 할 수 있거든요. 쿠팡이 미국 회사니까. 그렇지만 사실 어찌 보면 애국심의 그 말까지는 참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망신을 주고 싶진 않아서 우리 스스로가 망신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목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1월이 안 되면 2월 넘기지 않게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그때는 저희가 다 연락드려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